한국말 농법 대표님 박기현 대표님께서 교육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지역의 작물 재배가 뭐 하신다 그렇게 해야 마늘요. 예. 저기 대표님, 지금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기농에서 아직 농사 초보이신 분들도 계시고, 예. 베테랑도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작물도 아주 다양합니다. 가수부터 시작해서 뭐 마늘까지. 예.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말씀을 마늘 기준으로 좀 해주시되, 혹시 예. 다른 작물에 대한 참고 좋은 팁 같은 것도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죠. 예. 마늘하고 양파는 같습니다. 마늘, 양파 정리가 되죠 한 번에. 그 다음에 우리가 과수, 이건 겨울에 가을에 잎 떨어지고 우리가 상록가수가 있는가요? 상록가수 없죠? 낙엽가수죠 여기 우리 유장 있는가요? 낙엽가수. 예. 그럼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덩굴성 식물 이래 다르게 정리될 거고요. 양파, 마늘을 재배하려면 먼저 이 시량, 전작기에 남아있는 비료량이 중요하겠죠. 목표치가 정해지면 그 생산량을 정하기 위한 이 비료량이 기본 골격을 정해져요. 어떤 양으로 써서 어떻게 생산할 거냐는 거예요. 마늘은 종구가 1차적으로 크게 창녕 쪽에서 최고 1등 하는 분들은 종구를 큰 걸 써버려요. 그 에너지 1차적으로 쓴다는 거죠. 마늘이 가격이 싼 해는 종구를 크게 쓰기가 좋겠죠. 비싼 해는 또 그런 영향이 있지만 그 결과치가 가다가 맥이 끊기는 데가 나와요. 그 말은 마늘, 양파가 먹는 비료량의 위치라는 거죠. 얼마를 비료를 먹을 수 있는 그 책자의 제일 뒷페이지, 그 페이지의 뒷쪽에 보면 우리나라의 그 표지 제일 뒷장을 보면 됩니다. 이 시측정계 비료량을 측정할 수 있다는 거죠. 비료량을 근본적으로 비료량을 측정하지 않고는 우리가 생산량에 돌입하는데 그 기준값이 없다는 거죠. 종구를 심어서 마늘을 싹을 틔워서 그 마늘이 자라서 결국에 내가 수확을 할 건데 이 1년 전체에 일어난 일을 나누어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육지에서 보면 200평을 기준하죠. 200평. 그 다음에 100평, 50평. 이 세분화를 해보자는 거죠. 노지고추를 심는다는 때 올해 어떻게까지 해줬느냐? 기비로 요소 한 포, 단 한 번에 한 포. 농사 되게 잘 됩니다. 이 시량이라는 거죠. 비료 한 포 이 시값은 대다수가 이 시값은 100평에는 200평에는 0.4가 나오고 100평에는 0.8이 나오고 50평에는 1.6이 나온다는 거죠. 이 시가. 이렇게 나누죠. 그러면 우리가 50평에 하나 있고 요소 하나 있고 단 한 번에 했으면 단 한 번에 또 녹아 나와요. 기비를 다 썼으니까. 그랬을 때 이게 바뀌고 밑비료. 그렇죠. 처음에 심을 때 였는 밑비료. 기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우리가 고추 같은 거 재배하다가 고추가 비틀어지는 게 나오죠. 조금 열었다가 비료량이 적어서 초반에 심었을 때 땅이 부드럽고 비료를 먹고 쑥 자랐다가 그 다음에 비료를 먹을 게 없으니까 고추가 중간에
말라 비틀어지가 칼슘 결핍이라 그러죠. 그건 칼슘 결핍이 아니고 비료 결핍이에요. 영양 결핍이에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끝까지 영양 전달을 못해 잎이 얇아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한다는 건 할 수는 있으나 단 전제 조건에 이 시를 측정해야 됩니다. 비료를 내가 많이 쓰고 싶으면 전제 조건에 먼저 측정해서 측정값에 의해서 사용을 가감을 조절해야 돼요. 전작기에 우리가 사용하는 콩이나 깨나 뭐 다른 작물 있죠. 참깨, 들깨 이런 작물 재배하면 거의 비료가 없어요. 5 미만입니다. 그건 무시해도 돼요. 그게 비록 이시가 높았다면 그건 자빠질 거예요. 많이 먹고 넘치는다는 거죠. 전작기에 우리 재배한 우리 거의 대다수의 작물들은 고추나 배추나 이런 거 안 한 다음에 거의 대다수는 비료가 거래 넘쳐가 넘어오지 않으면 비료 재배법에 거의 대다수. 그럼 200평의 마늘의 기비를 어떻게 쓸 거냐? 양파는 가을에 적게 자랐기 때문에 좀 적게 쓰고 단한번을 많이 써야 되고, 마늘이라면 이 이후에 비료를 어떻게 쓸 거냐? 속효성인 복합을 써도 되고 성장 NK를 쓰면 좋아요. 성장 N, 질산태 질소 NK는 인산이 있죠. 인산이 많다면 기술센터에 분석해가지고 인산치를 확인하고 인산이 많다면 NK를 밑비로 쓰면 됩니다. 복합 비료를 4포를 쓰는 경우 50평에 한 포씩. 그 다음에 이게 추비량이 부족해요. 복비가 들어갔을 때. 그런데 여기다가 단 한 번에를 4포를 넣으면 8포 정도 있을 수가 있죠. 여기에다 또 더 쓰는 방법도 있어요. 너무 많은 거는 안 가르치겠습니다. 오늘은 요 정도는 무난히 잘 괜찮아요. 작물이. 그러면 복합 비료는 속효성에 먼저 놓고 단 한 번에 그 논에 뿌리는 비료는 완효성이 되고 잘 안 녹아요. 전반적으로 이 비료가 복합 비료는 가을에 마늘 심으면서 기비로 썼으면 잘 녹고 단 한 번에 잘 안 녹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썼을 때는 총 8포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추비로 5포만 더 쓰면 총 맥시멈 제가 사용했을 때 13포까지 쓸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방법이 제주도의 방식으로 풀면 잘못됐어요. 제주도에는 150평에 단 한 번에를 기비로 10포를 씁니다. 15개 한 포 쓰죠. 우리는 기비로 이렇게 썼을 때는 8포밖에 안 썼다는 거죠. 8포 써서는 그 200평이 8포 쓰면 160개밖에 못 썼죠. 평당 1kg가 안 되잖아요. 그죠? 제주도는 1kg 넘을 거예요. 15평에 20kg 뿌렸으니까. 많죠? 우리는 여기에다가 요소를 2포, 단 한 번에는 2포 플러스 할 때는 또 달라져요. 상황이. 요 방법은 쓰지 마세요. 요 방법까지만 해도 되니까 우리가. 단 한 번에가 뭐 비료 이름이에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논에서는 수도작에서는 잘 안 녹는 비료, 천천히 녹는 비료 비료. 이름이에요. 예, 완효성. 그죠? 그러면 추비 13포를 써라 그러는데 우리가 보통 보면 이 양을 못 쓰거든요. 근데 우리 기비 보통 보면 4포 쓰겠죠. 그죠? 추비 3포 정도 쓰나요? 총 몇 포입니까? 7포죠. 270에 140kg 썼죠. 키로당 비료를 사용했을 때 그 작기에 장애를 안 주고 흡수량의 체형 크기라는 거죠. 체형.
이 비료는 기존 값에 의해서 줘야 돼. 설정인 기존 값을 설정하고 줘야 돼. 그러면 우리가 어디 얼마만큼 쓸 수 있냐는 겠죠. 그러면 이렇게 쓰는 방법이 기비로 주고 나면 추비에서 2월 10일 이전에 잎이 제껴져 있을 때 나부러져 있다 그러죠. 그러면 잎사귀가 벌어져 있어요. 춥고 그 시기에는 100평이나 50평의 요소를 한 포를 줘도 걔가 괜찮아요. 잎사귀 얹혀도 비료가 안으로 침투를 못해요. 날이 차기 때문에 비가 오면 녹아서 잎사귀 사이에 얹혔던 비료가 몸 안으로 못 들어가요. 마늘에서 몸 안으로 들어간 요 비료 때문에 뻥이 되거나 스펀지만 벌말로 야구방망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 비료가 여기만 안 낑긴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사용을 늘려도 괜찮아요. 그 대신 우리가 비닐 멀칭하면 구멍이 조그만하다는 거죠. 이 전체가 요 작아서 여기 엮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나 비료는 뿌린다고 해서 장애를 주는 게 아니고 요 사이에 든 비료가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기비를 좀 많이 될 수 있으면 먼저 쓰고 2월 10일 이전에 1월 말경이나 그때는 우리가 멀칭 안 했다면 이중 안 덮었다면 비료를 뿌려주면 장애를 안 줍니다. 거의 대다수는 이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3월달이나 뭐 우리 4월달이 되면 우리가 관리기를 쳐서 흙을 올리죠. 비닐 위에 복토를 하지 않습니까? 그 복토로 하고 난 다음에는 잎사귀 사이에 흙이 차 있어요. 이렇게 소복소복 흙이 차 있을 때는 비료를 뿌려도 잎사귀 사이에 비료가 안 끼워집니다. 그때는 비료를 뿌려도 마늘에 장애가 없어요. 지금 마늘의 뻥이다, 벌마늘이다, 스펀지 마늘이다, 야구방망이다 다 그 말들은 잎사귀에서 끼어진 비료가 이슬에서 녹아서 요리 들어가고 요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비료에 의한 영양 물질에 의한 조직 파괴입니다. 그게 비료를 갖다가 3월 말까지 해락하는 건 기준이 없는 거죠. 작물이 자라는데 비료를 어느 시기에 마치라 가라는 거는 뒤에 에너지원이 필요 없어서 마치라 그랬는데 에너지원이 필요한데 마치라 그런 거는 어떤 장애 요인을 안 밝히고 그 상태에서 비료 뿌리지 말라고 막무가내 이야기한 거죠. 그건 무대표죠. 그 주먹구시기도 아주 주먹구고예요. 그건 그 방법은 마늘이 3월달에 4월달에 이렇게 크고 나면 잎사귀가 늘어지 않습니까? 비료를 끼면 많이 끼죠. 더 큰 놈이 뻥이 잘 되고 야구방망이 더 잘 되겠죠. 그렇게 된 원인은 잎사귀에 낀 비료가 내려가서 안에 있는 조직을 파괴했다. 3월달이나 4월달 이전에 비료 뿌리가 잎사귀에 끼면 쫑이 안 오르죠. 그리고 좀 조금 끼었다가 또 머리 풀고 나오죠. 2차 성장해서 그 비료를 먹고. 그죠? 그 다음에 4월달이나 5월달에 한 비료는 마늘 알이 한 톨이 이렇게 끝이 상해져. 어떤 건 녹아버리고. 그죠? 오늘 전시회나 마늘도 녹은 게 있더만요. 자기네 정시회하는데 전시회나 마늘도 눌러보니까 이 비료에 들어가고 마늘이 금중에 좋은데 몇 달 썩었어요. 녹아버렸죠. 조직 파괴됐다는 거죠. 그러면 대표님 저기 아까 예를 들어서 야구방망이 같은 그런 마늘 형태가 나왔다 하는 것은 요인이 저 한 가지 요인일까요? 아니면 다른 요인이 또 있을까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잎사귀 사이로 영양물질이 들어가서 조직이 파괴된 겁니다. 뭐 정부가 예를 들어서 아닙니다. 안 좋았다든가 아니면은 우리가 시비 관리를 잘못해서 그렇다든가 아닙니다. 요인은 그거 한 가지란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잎사귀 사이로 들어가서 안에 조직을 파괴했을 뿐이지 양파는 아무리 밀어도 괜찮은데 꽉 잡고 있습니다. 양파는 요 사이에 딱딱 잡고 있어요. 대파, 쪽파, 양파 다 잡고 있습니다. 마늘만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럼 마늘은 더 척박한 지역에 사는 작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물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사막에 있는 사니까 이슬이나 모아가지고 지가 먹으려고 이 구조를 이렇게 해요. 꽉 잡고 있는 쪽파, 대파, 비료 뿌리가지고 가지고서 가지고지 뭐 안이 망가지는 거 없다는 거죠. 꽉 잡고 있어요. 대파, 쪽파 다 잡고 꽉 잡고 있죠. 양파.
그때 비료 한개 뿌리고 해서 난 덕크가 터졌으면 터졌지. 비료가 안으로 들어가서 안 조지고 파괴한대요. 너무 많이 깨지는 거. 유일하게 양파만 그런다는, 마늘만 그러는 거예요. 요거는 비료에 의한 조직 파괴. 시기별로 다 달라요. 일찍 한 거는 쫑이 안 나오고, 늦게 하면 쫑 나오고 다 돼 있는데 마늘이 대가리가 위에 끝이 상해 있고, 조금 맞은 거는 여드름처럼 뻘긋뻘긋한 것도 있죠. 마늘 까보면 마늘이 볼때기가 뻘긋뻘긋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비료가 조금 강해요. 그 이제 다 해석됐죠. 그거 갖고 이제 시비할 필요 없죠. 제가 많은 데서 다 밝혀드렸어요. 우리나라 책에 강사들 거의 대다수가 3월 말에 비료하지 말고 그 말도 맞으나 잘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비비를 넣고 추비를 맞추는 방법. 그리고 황금알론법에서는 옆면 시비를 하락하는 주무된 목적은 잎을 두껍게 해서 잎을 살을 찌워서 힘을 배가시키는 거예요. 청도 지역에서 옆집에서는 비료를 뿌려서 이 힘을 측정하니까 1.8이 나와요. 우리는 비료를 그 배로 뿌려도 이 시가 안 올라가요. 왜 못 올라가느냐? 옆면 시비라고 쿨로 돌리고 맹물을 뿌려버리니까 잎이 뿌리에 내려가서 비료를 빨리 먹어버리니까 없어져 버려요. 일주일 만에 0.4 이시를 먹고 0.4가 얼마죠? 한 포예요. 비료 한 포를 갖다가 200평에 일주일 만에 먹어버려요. 수치가 뚝 떨어져요. 잎이 두껍고 옆면십이라고 맹물 쿨을 돌려버리면 잎에 있는 영양소가 뿌리로 가서 뿌리가 일을 해서 왕창 먹어버려요. 아주 빠른 시간에 먹어요. 뿌리 힘을 얼마나 배가시키냐의 생산량에 비례하는데 그 양은 기비나 비료량에 비례합니다. 맥시멈 10세포 260kg. 이거보다 더 쓰는 분이 있으면 더 써도 괜찮아요. 제주도는 더 쓰겠죠. 이보다. 제가 수치를 계산했을 때 260kg까지는 쓰겠다는 거죠. 근데 이보다 더 써도 괜찮아요. 이보다 더 쓰려면 요렇게 옆으로 12포 들어가고 봄에 좀 더 쓰면 더 쓸 수도 있어요. 추비 셰프하면 12포에도 셰프하면 15포 15포면 200kg하고 5포 100kg하고 300kg까지도 쓸 수 있다는 거죠. 그죠? 비료를 먹고 소화시키는 방법은 잎을 두텁게 살을 찌우는 거예요. 잎에 영향을 주는 건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과거에는 뿌리만 활동을 시키는데 이제는 그 한 단계 업 시켜서 잎의 활동을 이끌어내야만이 뿌리 활동량이 늘어난다는 거죠. 잎을 또 마늘 잎을 다 까려버리면 뿌리가 노화돼요. 하우스 딸기 잎을 싹 까려버리면 뿌리가 빨갛게 되면 안 나옵니다. 고추가 많이 열었다가 비 오고 나면 잎이 나부러지는 이유는 잎에 있는 영수가 급격히 뿌리 내려가 버리는데 그 전에 뿌리의 비료량이 적었던 거예요. 제각각 위치가 다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쓸 수 있는 비료는 이 정도 양이라는 거예요. 260kg. 260kg를 쓰는 것들은 약 결주만 안 됐다면 12kg 이상 문안이 나올 겁니다. 평당 10kg. 예, 그렇습니다. 어떤 방법과 자재를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방법을. 그러겠죠? 요건 요렇게 간단히 맛보기 보여드렸으면 식물 구조를 보면 이 식물 구조가 하나의 얘가 잎을 이렇게 성장을 해 나가면 얘가 왕래하는 길이
정해져 있어요. 피라미드식으로 중앙으로 많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중앙으로 에너지가. 그런데 내려오는 놈은 껍질로 내려와요. 껍질로 내려오고 안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작물이 그 대다수가 동일해요. 이 방법은. 얘는 도로 와서 먹기도 하고 내려갈 때 먹기도 해요. 그 말은 뭔 말이냐? 마늘 빼고 뽑아내면 크거든요. 뽑아내면 크는 종들이 좀 있어요. 뽑아놔도 커요. 무가 뽑아내면 잎이 내려가면서 커요. 나라마다. 고구마도 역시 뽑아내면 고구마 안 시들어요. 감자는 뽑아내면 그냥 다 시들어요. 감자는 도마도 같고 뿌리를 돌아와서 영양을 먹고, 마늘은 뽑아놓으면 안 시들어요. 왜 안 시들겠습니까? 요게 요리 내리가 있죠. 돌아가지고 해결 안 한다는 거죠. 요 영양소를 바로 뒤집게 돼요. 체육할 때는 아래 위로 바로 다니다가 구가 크기 시작하면 여기서 바로 들어가. 에너지 전달 방식이 다르다는 거죠. 뽑아놓으면 커버리니까. 마늘도 뽑아놓으면 크고, 대파도 쪽파도 뽑아놓으면 커요. 양파도. 그 에너지가 여기 바로 직결되게 돼요. 구조가 다르다는 거죠. 감자하고 도마도하고는 구조가 달라요. 뽑아놓으면 걔들은 바로 시들어요. 이렇게 되더라도 또 여름에 영상에 보면 또 다른 것도 있어요. 사과가 연면 시비로 봄에 해버리면 그 생장점이 바뀌어서 사과 가지를 치울 때 잘라놔도 사과 잎이 안 죽어요. 한 것만 놓고 한 것만. 안 한 것들은 가지를 잘라놓으면 잎이 바로 마르는데 사과는 안 시들고, 황금을 놓고 한 거는 사과만 시들고 잎이 안 시들어요. 가지하고 구조가 바뀌어버려요. 어느 위치의 영양물질에 의해서 식물의 행동이 가감하게 바뀌어요. 우리가 왜 연면시비를 하냐면, 여기다가 햇볕을 빛으로 에너지를 쓰는 것보다 우리가 영양을 줬을 때 힘이 더 강하다는 거죠. 뿌리에서 에너지를 만든 거는 빛에 의한 에너지를 소화시켜서 갖다 줬을 때만 이 뿌리가 움직여요. 너무 움직이죠. 아직 잘 안 움직여요. 그러면 잎으로 영양을 주고, 영양과 탄수화물, 설탕을 주면 이 설탕은 직접 영양소가 돼가지고 많은 일을 잘해요. 뿌리에 있는 전달해서 뿌리가 일을 해서 빠른 시간에 왕래를 하면서 뿌리 양이 많이 확보됩니다. 뿌리 양이. 일반 재배 농가보다도 황금을 농법 한 뽑아보면 뿌리 양이 크게 많습니다. 2배, 3배 많아요. 늘어난 원인은 잎의 두께를 두텁게 해줬다는 거죠. 잎을 살을 끼웠다는 거죠. 잎은 대다수 영양을 공급해보면 일주일에 한 번은 가능하나 그 이상이 되면 자칫 잘못하면 영양 양에 따라서 잎이 굳어요. 못 먹으려면 딱딱해져 버려요. 그 대신에 또 비가 오면 하루만에도 또 다 먹어요. 성장을 해버리기 때문에. 마늘이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올라가고 내려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하엽의 관은 적어요. 하엽의 관은. 이거는 마늘은 이렇게 한 모대기, 보대기 있으면 잘 표가 나는데, 과수 가지라면 봄에 잎이 쬐끄마한 거 나고 여기 큰 거 났죠. 가지는 여기가 굵구나. 얘가 관이 커요. 올라가는 관이 여기 크다는 거예요. 늦게 만들었기 때문에 잎이 크면서 여기에 있는 큰 관이 박혀있고, 요건 관이 적어요. 그러면 힘이 딸리면 아랫잎부터 죽어요. 잎이 얇아지면. 마늘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엽이 마르면 이시가 나잖아요. 비료량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0.8의 이시면 하엽이 많아요. 1.3이면 안 마르고 큽니다. 2.5가 되면 하엽이 살이 죽고 살이 쪄요. 비료량이라는 거죠. 얼마나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잘 줄 거냐는 거죠. 잘 줬을 때 생산량이 비례하는 거지, 그거를 비료의 이 시량을 못 맞췄을 때 생산량을 기대하는 건 양이 적어요. 물론 우리가 그름이 보약이다. 유기물이
좋긴 하나 물리성 좋은 면도 많이 있으나 그 양으로 전반을 움직이기는 부족한 에너지는 거죠. 탭이 한 차 쓰고 한 차 반 썼다고 해서 마늘 차기 이만큼 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많이 못 늘려요. 비록 기존값 이 시량을 맞추고 그 양이 먹는 시기에 제때 먼저 들어있어야만이 생산량이 비례한다는 거예요. 이 구조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 마늘을 보면 이 오고 가는 영양관의 구조가 이게 좀 착착 붙어 있으니까 구조가 어려운데 요 안으로 가고 바깥으로 내려오고 이 나무를 보는 것 좀 헷갈리가 위에 잎이 크고 요 놈들이 잎이 먹으려고 마디를 좀 막아요. 이렇게 막습니다. 다 막아요. 그리고 이 막은 데는 또 영양도 먹지만은 얘가 에너지를 쫙 빨아서 다시 한 번 더 밀어주는 거예요. 위로. 요 마디마다 요 관이 요렇게 돼 있어요. 약간 작게 여기서 마디 지고 작게 요렇게 대마디도 보면 이게 구조가 밑이 늘고 위에가 요쪽이 늘고 요 좁아지고 이런 식으로 올라갑니다. 그 삼투압에서 에너지가 전달돼야 되거든요. 그럼 요 마디에서는 많은 걸 땡겨요. 땡겨가지고 요선 살 풀거든요. 그럼 요는 관이 늘어다가 여기 늘어다가 좁아지는 거예요. 올라가면. 그럼 쭉 빨리 올라가겠죠. 그럼 마디에서 에너지를 모았다가 잎으로 좀 주고 또 올라가 이런 구조되어 있죠. 그런데 이 잎이 늙은 잎들은 원래 어릴 때 만들어졌기 때문에 먹는 가는 작고 내려가는 가는 커요. 나무 껍질이 두꺼워지죠. 나무가 아래쪽보다 위쪽보다 아래쪽이 껍질이 두껍잖아요. 그러면 내려가는 가는 크고 올라오는 가는 작아요. 그래서 얘가 먼저 죽는 거예요. 말라서. 그럼 얘 잎을 보면 마늘 아랫잎을 보면 성장량을 전체를 알 수 있죠. 근데 성장 전체량은 알 수 있으나 비료량을 측정하지 않으면 알 수는 없다는 거죠. 비료량을 측정했을 때만 이 기준값이 되는 거죠. 이 구조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중심으로 올라가서 다시 돌아서 잎을 돌아서 내려온다. 마늘도 이 중심으로 올라가서 잎을 돌아서 다시 뿌리가 먹는 거죠. 그 관의 조직 그래 있죠. 그러면 올라가는 관에서 올라갔을 때 뒷바퀴는 가는 잘했다는 거죠. 뒷바퀴로. 그러면 여기에다가 우리가 비 오기 전에 옆면 시비를 하고 비를 맞아버리면 아주 빠른 속도로 이동하죠. 비가 오고 난 뒤보다는 전이 나와요. 영향이 많이 이동하니까. 우리 창녕 노정일 대표 같은 게 아무리 바빠도 밤을 새서라도 내일 비가 오면 밤에 연면 시비를 하고 있어요. 밤새. 그 원인은 제가 몇 년 전에 그래 가르쳤거든요. 식물 구조에 대해서 먼저 현기적인 구조를 알고 난 다음에 우리는 그 구조에 맞게끔 식물이 움직이도록 도와주는 거죠. 뿌리로 비료량 이시를 늘리는 것도 도와주는 거고 우리가 연면 시비하는 것도 자재로 도와주는 거죠. 자재로서 우리가 쓰기에 제일 싸게 쓸 수 있는 자재가 탄수화물 설탕이에요. 설탕이라는 자재는 상당히 좋습니다. 15kg 큰 포대 있잖아요. 그건 한 만 몇천 원밖에 안 하죠. 15kg에 킬로당 1,000원이 안 되거든요. 마늘에 1kg 썼을 때하고 1.5kg 쓸 때, 2kg 쓸 때 제각각 달라요. 물 500에. 20리터에는 예, 설탕을 쓸 수 있는 게 설탕이 40g을 쓰면 최고 정확한 위치에 해당합니다. 어느 작물이라도 거의 동일하게 안정적으로 맞습니다. 이 물 20리터에 40g이라는 것은 열무, 상치 다 맞습니다. 깻잎. 요게 늘어나면 잎의 모양이 조금씩 바뀝니다. 마늘을 좀 키를 줄이려면 60g을 넣으면 됩니다. 평상시에 60g을 쓰다가 비가 올 때는 80g을 늘려주면 더 좋습니다. 그러면 마늘 키는 안 자라고 잎만 커요. 잎도 길이도 짧아요. 잎 넓이면 늘어요. 불필요한 부분은 안 자라게 할 수 있다는 거죠. 토양은 산성화되잖아요, 자꾸. 예? 토양은. 미생물이 먹을 거네.
미생물이. 그 조그마하게 우리 연면십에 다 해보니까 그 밭에 몇 킬로 되겠습니까? 그죠? 미생물 먹이로 쓰면 되겠다. 미생물 먹이도 쓰잖아요. 근데 그 양이 뭐 깨미 먹이도 안 됩니다. 그 양 조그맣게. 그러니까 80, 이게 40에서 60 이게 희석 비율이 더 높아질수록 예, 짧아집니다. 그게 저 뭐죠 그 절간이 짧아져요. 절간은 짧아지고 잎 길이도 짧아져요. 잎 넓이는 늘어납니다. 그대로 확보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마늘에 요 정도까지 쓰면 되고 과수에는 봄에 절간을 좁히자면 120g까지 있습니다. 과수에서는 사과 절간을 좁히는데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어떤 물질을 쓰고 뭐 인산가리를 쓰가 장애를 주는데 요 설탕 하나면 해결합니다. 돈 3,000원도 안 들여 해결하죠. 인산가리다 뭐 칼슘이다 뭐 질산 칼슘 이상한 거 쓰는데 그러면 사과가 다 삐뚤어져 버려요. 설탕 맞고는 삐뚤어진 사과 안 나와요. 어떤 물질을 선택을 잘하면 작물이 좋은 형태로 바뀌어요. 요렇게 쓰면 사과 요렇게 쓰면 사과 절간은 짧아지고 잎이 약간 짧아지면 잎 길이가 짧아지고 잎 자루가 짧아지고 잎 넓이는 그냥 늘어져요. 사과형을 틀리지 않는다. 도장 없게도 됩니까? 절간이 짧아집니다. 힘이 배가 되는 거죠. 도장 억제는 그 다음 문제예요. 도장은 그 다음 문제. 힘이 없는 나무도 도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상 물리죠. 그건 다음에 풀어봐요.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위치를 움직이는데 물질 사용 방법에 따라서 바뀌어요. 마늘에서는 비 오기 전에는 60g도 괜찮다는 거죠. 물 한 마리에. 그러면 물 500에는 1.5kg가 돼요. 예. 그리고 비가 오기 전날에는 80g을 쓰면 더 땡겨져요. 하루 전날에 60g 치면 그 흡수량이 적어. 이틀 전에 쳤을 때는 좀 땡겨주는데 하루 전에 쳤을 때는 흡수량이 적어서 늘어지더라. 그리고 강수, 비 양에 따라서 이게 차등이 됩니다. 차이가 나요. 그 원인은 뭡니까? 물을 많이 묻잖아요. 물 많이 묻으면 물로 큰 거지. 우로 많이 무는 아래 많이 무는 물은 크는 거지. 물 많이 부나. 예. 아래 물이 많아도 크고 위 물이 많아도 크는데 그 에너지원은 그 양에 따라서 흡수량인데 그 시간에 의해서 많으면 과습이 돼가 뿌리 호흡 부족으로 나빠지기도 하고 적당하면 자라면 좋은 거죠. 그 지상부 함수량을 늘리면 이게 잎의 함수량을 늘리면 잎에서 내려오는 속도가 빨라가지고 이 양이 많아가지고 잎이 살이 빠져요. 영천지방에 쿨을 많이 돌리면 마늘이 작아져 버려요. 잎이 살이 빠져서 그래서 이동량이 많아서 이동량이 너무 많으면 살이 빠진 걸로 가져야 돼요. 그에 비례해가지고 이시량이나 비료량이나 그 다음에 잎 두께가 무게가 유지해줘야 잎이 안 얇아지는 거지. 아래 쪽에 비료량도 부족하고 잎 두께도 얇은다고 해서 쿨러를 계속 돌리면 마늘이 안 커버려요. 작아집니다. 나무도 마찬가지입니까? 맞습니다. 오늘 전화한 분이 소나무 여름에 가지치기 많이 돼가 죽어요. 여름에 소나무 가지치기 많이 해버리고 비 와버리니까 소나무 죽어요. 큰 소나무 잘 생겨놓으니까 여름에 가지치기 많이 한 거예요. 그럼 잎 빗줄이 들었죠. 거기다가 비가 와가지고 물을 자꾸 잎에 영서 내려가 버렸죠. 이제 말라 죽어요. 그럼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어떻게 좀 살려달라. 그거 간단한 거예요. 연면십이 한번 해주고 물 하루 이틀 있다가 물 뿌려주고 또 며칠 있다가 연면십에 물 뿌려주고 금방 살아나요. 작물은 어디로 건드리냐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는 방향이 달라요. 식물이거든요. 잎의 양의 두께에서 결정되나 그 밑에서 받치고 있어요. 비료량이. 이건 필수적이에요. 환경이 좋다고 해서 얘가 크는 건 아니거든요. 비료량을 받치죠. 물론 환경은 그 기본 베이스가 되니까 좋아야 돼요.
딸기 같은 경우는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하우스 딸기, 깻잎, 오이, 애호박, 고추 3일 만에 연면식을 한 번 하게 해줍니다. 설탕 뭐예요? 아니요. 거기 책에 있습니다. 골드그린, 골드칼라. 예. 마늘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해주면 충분합니다. 소나무는 20리터에 설탕은 얼마나? 설탕은 한 60g 좋습니다. 60g, 골드그린 60cc가 괜찮습니다. 그리고 골드그린만 쓰면 안 되고 골드그린 3번 썼을 때 골드칼라를 한 번 써주면 좋습니다. 챙이 밸런스를 잡아요. 그리고 쫑이 올라왔을 때는 골드칼라만 씁니다. 쫑이 올라올 때부터 바꾸는 거죠. 과수도 마찬가지입니까? 과수는 봄에 2대1 골드그린은 이번에 골드칼라 한번 설탕량은 봄에 조금 자라고 난 뒤에부터 3kg 써가지고 잎 절간을 좁혀야 돼요. 절간을 좁히고 잎은 키우고 거기 책자에 보면 두 번째인가 한 것만 놓고 4대 공식이 있을 거예요. 그 공식을 개발하고 난 다음에 설탕 쓰는 방법을 개발했기 그 공식이 바뀌었을 때 잎 2cm가 줄어져요. 넓이는 폭은 늘어나는데 길이는 좁혔어요. 그래 설탕을 먼저 써가지고 그래 좁혀 뿌리면 생식 기능이 먼저 와요. 아랫잎부터 생식 기능이 옵니다. 안에 쏙까지가 생식 기능이 먼저 와요. 우리 가수가 안에 쏙까지에 꽃은 분화시키기 어렵죠. 그걸 바로 분화시켜요. 짧은 가지는 다 자랐잖아요. 꽃은 바로 분화시켜버려요. 그리고 큰 가지가 자라고 있으면 밑에 꽃 마지막 꽃핀 자리에서 한눈 띄고 그 다음부터는 꽃은 분화 밑에 식이 올라갑니다. 과거에는 꽃은 분화 이렇게 왔죠. 황금만 놓고 해석이 이제 이리 올라가요. 바뀌었어. 대단한 거죠. 근데요. 예. 제가 7년 전에 그 설탕 이거를 포도당으로 해봤거든요. 예. 이게 하게 되면은 잎 사이에 콩페이가 많이 있어서 해충들이 많이 먹습니다. 어느 작물에 했습니까? 가수 해봤습니다. 배에다가. 예. 매월 때 했습니까? 그 6월달 배종이 싸운 6월달 정도 있죠. 몇 년 사이에 했습니까? 거의 1년 쓰고 제가 그 해충 때문에 못 잡아가지고 아예 안 하고 해버렸거든요. 저는 한 20년 썼으니까 알겠죠? 어지간한 것도 알고 있으면 괜찮아요. 그 양 농도하고 농도 그리고 그게 해충들이 온 요인은 식물의 향이 좋아가지고 그 향을 맡고 온 거지 설탕 냄새 맡고 오진 않아요. 곰팡이 분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예, 그것도 맞습니다. 건더기 그거는 말하자면 지금은 약재들이 균제가 그 부피가 작잖아요. 부피가 많아가 거기 머물면 거기에 곰팡이가 쓰는 거 맞아요. 근데 농도를 낮춰놨기 때문에 곰팡이하고는 무관합니다. 많이 씁니다. 그럼 제가 농도를 못 맞춰서 곰팡이 나온 거예요. 거기 환경하고 관계 있습니다. 하우스 파프리카 같은 거 쓰면 곰팡이 핍니다. 그거 맞습니다. 노지입니다. 예, 그 하우스 파프리카 이야기하잖아요. 겨울에 50일 동안 이렇게 열리가 자라거든요. 그럼 꼭지 뒷부분에 물이 고여가지고 일어납니다. 배 가수원, 사과 가수원 많이 씁니다. 근데 만약에 곰팡이 생기면 광합성 이파리가 이물질끼리 광합성이 안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것도. 예, 고래까지는 아직까지 안 됩니다. 다른 전착제나 뭐 다른 거 쓴 거 있는가요? 아니, 안 썼어요. 단용으로만 했습니다. 단용으로만요. 예, 약하고 같이 써가지고 우리 많이 씁니다. 봄에 한 10번 이상 써도 괜찮습니다. 방광에도 괜찮고 사과에도 괜찮습니다. 많이 씁니다. 봄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제 신초 형성이 됐었을 때 얘기하시는 겁니까? 신초 나오죠. 네. 예, 신초 길을 좁혀. 그거 자재에 따라서 다릅니다. 자재에 따라서도 그리고 가원의 위치의 습도에 따라 또 바뀌고요. 통풍량에 따라 또 바뀌고 그리고 거기 그 했을 때 그 비 오는 그 횟수 있지 않습니까? 그 비에 의해서 잘 이동되잖아요. 그 농도보다 양이 많이 달려 있으면 그 이동 안 하거든요. 농도보다. 예, 그런 것도 감안하시면 될 겁니다. 지금 뭐 거의 다 쓰고 있으니까
예. 그 부분은 아마 그 한 번 더 그 뭡니까 일부 시험을 한번 해보시면 자재를 바꿔가지고 그때 만평문서 다 망했습니다. 그래. 예. 그게 조그만 질통으로 해가지고 질통에다가 해보시라고 질통으로 일부만 예, 조그맣게 이미 그 자재하고 자재 바뀌는 거랑 그리고 농약 방제는 같이 해도 되고 하니까 우리가 그 기비량에 따라서 이게 변해야 되는 이 작물을 우리가 지금 쓰는 추비를 뿌려놓고 잎에 있는 이 비료량을 많이 생각 안 했다는 거죠. 큰 마늘이 더 스펀지 마늘이 많이 나오고 뭐 뻥이 되고 2차 성형 이렇게 한 마늘은 이 사이에 끼어 있는 비료 때문에 그 비료가 안 끼도록 지난해 올해 같은 경우에는 봄비가 한 번에 쑥 와줘야 돼 이렇게 적게 와가지고 여기서 좀 잘 안 녹았습니다. 해남 쪽이었는가 올 봄에 뭐 TV에도 나오고 그 마늘을 뽑아가 다 버린 적 있지 않습니까? 그게 원인이 요 사이에 들어간 비료가 그건 늦게 들어갔어요. 늦게 들어가서 마늘 요 후가 생겼는데 위 상단만 노릇노릇하게 갔죠. 노릇노릇하게 추비를 했는데 비료가 살짝 오가 여기 들어갔다는 거죠. 근데 대표님, 예. 왜 지금까지 그런 분들이 간행적으로 계속 그렇게 해왔었을 거란 말이에요. 예, 근데 왜 올해만 특이하게 그런 현상이 나타났을까요? 그 방금 얘기했잖아요. 봄비가 작았다고. 우욱하게 와줘야 그렇게 안 왔어요. 올해만. 좋은 것도 아니고 안 예. 것도 아니고. 예, 어중간하게 그래 와버렸기 때문에 추비 좀 한두 번 NK 허침부터는 뭐 1000평, 2000평 캐가 말리고 나니까 없어요. 캘 때는 마늘이 있어요. 건조기 들어가서 마늘이 없어요. 이 마늘 종 안에 들어있던 요 비료가 말릴 때 짜봐서 얘들이 다 녹아버려요. 파괴돼요. 청도에 있는 우리 회원 한 분이 제가 밭에 조사하러 마늘 캐는 것을 가니까 캘 때 좋았던 걸 찾으러 가서 저 위에 가서 내려오더라고요. 들고 와서 까보니까 1m만 비료를 수복에 뿌린 거예요. 잎에다가 추비할 때 거기만 특별히 그거 뽑아오니까 전날 여기 비료 타가 여기 다 녹았어요. 뺄 때 좋았죠. 마르면서 여기 이제 농축이 되지 않습니까? 안에 들어있던 게 농축이 되면 이 마늘 자체가 마르면서 또 크거든요. 마늘 흡수를 한다고 영양소. 그러면서 걔는 그 비료에 의해서 짜봐서 안 되는 거죠. 녹아버려. 조직 파괴됩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기비량을 하고 나면 추비는 최대한 우리가 입속에 들어갔을 때 여기에서 장에 안 주는 시점에 사용하는 게 제일 좋다는 거죠. 장에 안 주는 시점에. 그리고 후반기에 일부 드론으로 치파렐리로 드론은 아니고 치파렐리로 옆면 시비에도 농도를 세게 해가지고 하니까 여기에 있는 이슬이 없는 날 요걸 또르르 모아가지고 땅면이 가니까 여기서 일부 마늘이 파괴가 되더라고요. 치파렐리가 쌌는데 추비는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마늘 한 톨이 여기가 요렇게 우리 꽃목이 싹하게 이렇게 지렁이 기관자국처럼 빨갛게 지렁이 기관자국처럼 빨갛게 이렇게 나타나더라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예, 그게 비료를 안 해도 치파렐리가 뿌렸을 때 안개 끼다 안 끼다 그러죠. 근데 이슬이 많은 날 아침에 뿌리면 괜찮은데 양이 많다 보니까 저녁에 뿌리나 미리. 그럼 그날 이슬이 조금 맺히갖고 요거를 똘똘똘 모아가 이거 다 가져갔을 때 이것도 농도가 세더라는 거죠. 치파렐리는 우리가 농도를 높여 사용하니까 이런 현상도 나타나더라고요. 여기만 쬐끔 그래 장애를 일으키고 나타나. 마늘 하니까
예. 하늘이 같은 통인데도 하나씩 빨간 것이 나와요. 그게 비료가 한쪽 부분에 여기 타고 들어가 그쪽에 방해를 준 거죠. 하나씩 녹아버린 거. 그 추비의 거죠. 그 NK 그 성장 N 종류 그것들이 많이 파괴주는데 요소는 조금 나아요. 비 오면 잘 녹아나거든 튕겨서. 요소는 조금 나아요. 파괴가 많이 주는 게 있더라고요. 위에 타고 내려가서 물질이 다 다르더라고요. 쿨러를 돌려버렸을 때는 요소를 주고 튕겨나가 버리니까 장애를 안 주고 그렇지 않으면 장애를 주더라는 거죠. 책을 어떻게 줘야 거기 세자고요? 안 아끼게 되라고 밑비를 많이 주시고 뿌리는 쪽으로만? 예? 뿌리는 쪽으로만 뿌리는 거예요? 예, 그래야 좋은데 그게 주기 어려워요. 그거 어떻게 주기 어려우니까 그런 거 많이 들어가나요? 말씀드렸잖아요. 주고 난 뒤에 그 고압분무에 씻어내든지 바람을 불어내든지 식물 구조가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필요하고는 제가 더 이상 예. 이 안에 있는 것 털어내. 예. 비가 많이 올 때 요소비는 녹아가 튀어나올 겁니다. 가볍고. 그런데 다른 것들은 무거워 낑겨요. NK 같은 건 낑겨요. 성장엔도 낑겨요. 낑겨가지고 그게 그 시간에 다 녹아가 없어지지 않아요. 요소는 빠른 시간에 분해되가 없어지지만 물이 먼저 들어가 있고. 그런데 NK나 성장엔들은 요게 늘어가고 파괴를 주더라는 거죠. 그건 확인하면 될 겁니다. 그리고 어쨌든 안에 끼어서 이슬에 의해서 그 비료가 녹아 안으로 들어가면 장애를 주더라는 거죠. 그러면 그게 요즘 이 수용성 그 비료 게 물에 녹여가지고 그 예. 연면시 배주는 것들 많이 있잖아요. 예. 예.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그런 경우로 그 사이에 물 같은 게 이렇게 툭 침투가 될 것 같은데. 양이 많으면 장애 줍니다. 농도 장애죠. 농도가 많을 때는 장애 줍니다. 그 농도라는 게 어차피 이제 희석 비율은 적정 희석 비율을 우리가 쓰는데. 예, 그러면 장애 안 주죠. 그까지. 예. 그러면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저희 황금알농부 회원들이 연면 시비를 무려 뭐 30분 이상 해도 그걸로 있으면 장애 안 되는. 예, 그걸로는 장애 안 되는데 비료가 낀 게 장애가 주더라는 거죠. 비료. 그리고 또 비가 흠뻑 와서 이 안에 있는 것도 해석이 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일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소비료 같은 경우는 적당한 방법으로 물에다 잘 녹일 수 있잖아요. 그 녹이가 주는 것보다는 녹이가 주면 양을 이제 이 시량 비료량이 그 양이 이제 여기 들어가서 장에 주냐 안 주냐 차이겠죠. 지금 나는 저 요소를 주려고 지금 3일 전에 20ml 한 통에다가 주소를 주려고 지금 3일 전에 가스밸브를 넣겨놨고 하우스에 주려고. 그건 괜찮아요. 두 숟가락에 몇 그램 안 돼. 40g밖에 안 돼. 괜찮아요. 예, 괜찮아요. 선생님 여기요 흙들이 메론하고 총각이라고 써지는 부분이 여기하고 똑같은 여기로 주면 된다고 선생님이 말해요? 예, 이 시량에 측정했을 때, 이 측정기로가 측정을 해보면 비료값이 나와요. 과수 같은 경우에는 과수는 1.0에서 1.35까지는 좋아요. 근데 0.5나 0.3, 0.5는 안 좋아요. 이 하분에서 나타난 이 시량은 수분 21%에 0.6이 나와요. 온도는 22도. 예, 이건 그 우리 그 뭐이죠? 과수원에서 이런 품질이 나빠요. 이건 안 좋아요. 이 정도는. 예, 쟤는 그 성장이 그래 왕성하게 안 자라지 않습니까? 근데 쟤를 왕성하게 자라려 그럼 그 비료 값을 더 높이면 잘 자라요. 그 한 가지 무슨 말이죠?
뒤에 거는 수분, 아 수분. 네. 그 다음에는 비료, 이시, 전기 전도율, 예. 그 다음에 온도. 예. 마늘 농가에도 이걸 측정해서 사용을 많이 합니다. 과수에도 이제 많이 쓰고. 그러니까 동시에 수분, 그 다음에 이시, 예. 그 다음에 지온까지 다 체크되는 거예요. 예. 고추밭에도 많이 쓰고. 안동 사과밭에 사과 농사 제일 잘 짓는 사람들 가보면 이 시가 측정하면 1.0에 가까이 돼 있어요. 자두 복숭도 역시 농사 잘 짓는 사람은 1.0에 가까워요. 농사가 잘 안 되고 좀 뭐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그 결과가 안 나오는 분들은 0.3에서 0.5 정도밖에 안 나와요. 비료량이. 이 양을 7월 말경에 안동 사과 만평에 100평에 2포씩 비료를 보정해 줬는데 그 이시값을 맞추기 위해서 줬거든요. 지금 사과 상당히 좋습니다. 이 기계는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해서 미래센스에서 제품화돼가 나오는 기계입니다. 가격은 80만 원. 상당히 효율적입니다. 하우스 작물에도 작기가 끝나고 시작 전에 먼저 비료 이시량을 측정하고 그 부족분만큼 채워야 될 만큼 비료를 공급해서 심을 준비를 해가지고 심습니다. 할 때. 너무 다 찔러봐요. 예? 여러 군데 다 찔러봐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 우리가 안정적으로 어느 일정 부분만 해서 거기에서 기준값이 하면 되죠. 그러면 측정은 바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5초 정도 5초 걸립니다. 정도요? 예. 그 깊이만큼 땅으로. 예. 15cm, 25cm. 예. 그러니까 그 작토층 거기를 체크하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금방 나타나죠. 근데 지금까지 말씀하신 이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예. 전기 전도율. 예, 그러니까 우리 그 토양 분석을 해보면은 그 예. 이시값에 대한 예. 기준하고 근데 그다음에 현재치가 나오잖아요. 그 이시값은 너무 정밀해가지고 예. 수치가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이시값이 높다고 비료를 적게 주면 작물 잘 안 자라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실 때 지금 아까 지금 내가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그 이시값이 그 토양 내에 지금 현재 비료 잔존량 예. 그거도 이 어떤 상관되는 그런 관계입니다. 예, 전기 전도율이기 때문에 소금을 뿌리라도 같이 나옵니다. 소금을 뿌리라도 같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양의 기준에 가깝게 비료를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 NPK 주는 양, 질소 인산가리 주는 양을 우리가 복합비료 이렇게 주지 않습니까? 그런 양을 비례해가 주셔야 된다고. 가리를 추비를 많이 했는데 비료값이 나타난다고 그게 질소가 아니라는 거죠. 전년도에 내가 어떤 작물에 비료를 마지막에 많이 주냐에 따라서 그건 이미 우리가 요 기계로만 할 때는 그렇게 가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토양 분석을 해가지고 그 양에 대해서 그 센터의 자료를 받고 그 다음에 이 기계를 측정하면 어떤 성분인지를 또 알 수가 있겠죠. 센터에 분석해주는 자료는 좋은 겁니다. 좋은 거는 맞으나 그 수치로 가지고는 작물에 완벽하지 않다는 거죠. 작물에. 양파 같은 경우에는 가을에 어려서 많이 안 먹어요. 가을에. 그리고 봄에 추비를 많이 해도 얘들은 잎 사이에 비료가 끼어지가 장애는 안 일어납니다. 요래 딱딱 잡고 있기 때문에. 양파 비료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해서 장애 안 일어나거든요. 원인은 여기 마디에 딱딱 잡고 있어요. 비료가 못 들어가요. 딱 잡고 있어서 비료가 끼어지지 않아요. 괜찮아요. 장애 안 일어나요. 비료를 잎으로 던져줬을 때 옥수수 같은 거라든지 그런 것도 어릴 때 비료를 이렇게 줘버리면 들어가서 옥수수가 안에 쏙대가 안 올라오는 경우도 생겨요. 마늘이 쫑이 없어지는 원리가 그와 동일하다는 거죠.
비료에 의한 조직 파괴가 됩니다. 그 생리적인 구조는 끊임없이 풀어야 됩니다. 생리적인 구조는 끊임없이 풀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그 생산량을 합당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 회장님 이쪽에서는 마늘의 그 밑비료, 기비량 얼마나 어떻게 쓰죠? 그것을 이제 지금 이제 우리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이제 복합 비료나 아니면 단용으로 요소 비료 이렇게 기준해서 말씀하셨는데, 예, 지금 우리가 사용했던 것은 이제 그 뭐 특정 회사의 제품인데 이제 복합 비료 형태죠. 예, 거기에 석효성 비료, 그 다음에 안효성 비료 이런 거 이제 전부 복합해서 돼 있는 비료들이 기성 제품으로 나오는 게 있거든요. 예. 그걸 사용을 했거든요. 몇 프로였습니까? 그래서 지금 옆전에 몇 평이 저 300평당 한 2포 정도씩. 300평에 2포에. 예. 이제 그거 있고, 예, 또 다른 제품이 있고, 예, 그 다음에 탭이 넣고, 예, 뭐 이런 형태로 우리는 지금까지 해왔거든요. 예. 그럼 추비는 몇 포 정도 쓰죠? 300평에. 추비는요? 예. 추비는 아직은 안 해봤습니다. 이제 처음 농사를 시작했으니까. 그렇죠. 다른 분 그 기비량 여기에 합하면 좀 양이라고 할 수 없는 수치인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제가 너무 터무니없이 차이가 나니까 지금. 예, 맞습니다. 예. 터무니없는 게 아니고요. 예, 북한시 같은 경우 평균적으로 300평에 750kg 정도 넣거든요. 원래가.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소똥 5분 팁을 한다면 3톤을 넣어요. 예, 3톤. 예,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맞춰서 이제 추가로 넣어야 할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칼슘 유황과 관련된 비료라든가, 그다음에 용과린이라든가, 용과린이 안 될 경우 배치 준비가 안 됐을 때는 용성이 들어내주고, 거기에는 이제 인산의 어떤 그 효능성 때문에 이제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제가 지금 비율을 추론을 해봤는데요. 저희가 이제 썼던 거, 질소가 총 54kg, 인산이 36kg, 가리가 21kg, 퇴비가 3톤, 석회가 150kg 정도 넣어줘야지만 그게 우리의 목표치, 근사치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제가 이제 지금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자료입니다. 데이터입니다. 300평이라 그랬어요. 예, 300평. 300평이야. 좀 적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목표치는 몇 킬로입니까? 평당. 근데 저는 텃밭 수준을 하는데 예, 그 300평으로 환산해서 이제 만들어 놓은 예. 거거든요. 이게. 예, 저는 텃밭 수준이에요. 예. 그럼 이 시값이 얼마나 하고요? 이 씨값은 거기까지는 제가 예, 다르진 않습니다. 예. 그 지금 그 농가에서 실제 사용할 때 저희 농법은 나가서 현장에서 바로 적응해서 공판장까지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상품질을 끌어올려서 농산물이 판매돼서 확인되는 데까지, 확인될 때까지 품질이 공판장 내에서 상위권을 쳐서 그 품질을 인정받을 때까지 비료 하고 뭐 우리 개분은 좀 효력이 많이 하는데 일반 돈분은 고다음이고 우분 같은 경우는 많이 효력은 없네요. 질소 함량이. 근데 물리성은 좋으나 그만한 생산량을 합당하게 못 끌어올리는 거죠. 전국적으로 다 봤을 때 전국적으로 지금 최고 14kg까지 평당 생산했다는 분이 이야기는 들었는데 실질적으로는 보지는 못했고, 저희 한금을 농법에 했을 때 청도 농산물 검사소에서 10kg 900 평당 그 데이터치가 나오고 발표됐다는 거. 그 10kg 900 생산됐을 때 비료 사용량이 기비부터 사용한 양이 비료만 245kg.
이 추비량이 너무 많아서 올해는 그 방법을 안 써요. 작년에는 그냥 일반 농가에 쓰고 그 다음에 봄부터 이시 측정을 해서 올려줬는데 올해는 기비량을 늘려버려 이렇게 8포 이미 160kg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 예, 지력 부분, 그러니까 토질에 문제가 있는데 예, 그쪽은 사질 토양이 많을 겁니다. 예, 이쪽은 점질토예요. 그러다 예. 보니까 부분을 많이 넣어줄 수밖에 없는 여건들이 있고요. 예, 또 하나 이제 전작물에 대한 어떤 그 부담성 때문에 저희가 이제 복화식을 쓰는데 예, 그 부분 제가 이제 제가 거의 한 5년 가까이 이제 탐사에서 이제 제가 하는데 예, 부의 크기라든가 그런 그 운동을 봤을 때 예, 괜찮게 나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방식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예, 이쪽 지역에 맞는 예, 좋은 겁니다. 네 이쪽 지역에 맞는 좋은 방법 맞습니다. 제가 그렇게 우리 쪽하고 창원하고 저희 있는 쪽하고 가까운 창녕은 대다수가 논마늘이에요. 논마늘. 그 창녕 돌마늘을 제가 이름을 제가 그 상포를 이름을 바꿔주고 이러고 그랬는데 비 오면 못 심어요. 논에 물 퍼내고 이래요. 질탕해가지고 벼를 안 베요. 비가 안 오면 벼를 두야만이 땅이 잘 말라요. 벼 잎에 의해서. 그러고 나면 빨리 벼 베고 팍 준비해서 심고 이러거든요. 올해는 좀